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북한이 쏠 수 있는 건 다 쏘겠다는 심산인 것 같습니다. 또 미사일을 쏘았는데요. 이번에는 순항 미사일입니다. 탄도 미사일보다 속도는 느리지만 오히려 저공 비행을 할 수 있어서 탐지도 힘들고 더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핵탄도 실을 수 있고요. 이 미사일을 쏜 부대도 최근 공개한 전술핵 운용 부대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미사일 쏘는 곳에 나타나서 핵 무력을 무한대로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전혜정 기자입니다. 북한의 어제 미사일 발사 사실은 오늘 아침 북한 매체들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10월 12일 장거리 전략 순항 미사일 시험 발사가 성과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지난 9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나흘 만에 추가 도발로 북한의 순항 미사일 발사는 지난 1월 25일 1,800km를 날려보냈다며 사흘 뒤 공개 보도한 지 9개월 만입니다. 북한 매체들은 미사일이 서해 상공에 설정된 타원, 팔자형 비행 궤도를 따라 약 2시간 50분간 2,000km를 날아 표적을 맞췄다고 전했습니다. 9개월 전보다 더 오래 멀리 비행해 연료 탑재량을 늘리는 등 성능을 개량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지켜본 가운데 전술핵 탑재 순항미사일의 실전 배치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전술 핵 운용 부대들의 작전 배치된 장거리 전략 순항 미사일의 전투적 성능과 우리 핵 전투 무력의 고도의 반응 능력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전문가들은 순항미사일이 탄도미사일보다 파괴력이 크진 않지만 은밀하게 쏠 수 있고 더 정밀해 소형 핵탄두를 탑재한다면 더 위협적이라고 지적합니다. 관건은 핵탄두의 소형화입니다. 200kg 미만, 특히나 이제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는 130kg 정도의 핵탄두를 장착을 해야 하고요. 직경 30cm 정도까지 크기를 줄여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북한의 기술력으로는 이를 당장 이루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의 이번 발사 사실을 즉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탄도미사일과 달리 순항미사일은 유엔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 아니어서 공지하지 않았다는 게 군 당국의 설명입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런 북한에 맞서려면 기존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확고해 보입니다. 대통령도 다양한 가능성을 따져보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 한미 양국은 미국 부담이 큰 전술핵 재배치가 꼭 아니더라도 다른 뭔가 창의적이지만 더 강력한 대응 방식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찬욱 기자입니다. 한미 양국이 북한의 핵도발 억제를 위해 기존의 핵대응 전략 외 제3의 방식을 논의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전략 자산을 적시에 조율된 방식으로 전개하기 위한 여러 옵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술핵 재배치나 핵 공유는 논란이 많고 기존의 확장 억제에 대해선 김정은 위원장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한미 양국이 검토 중인 제3의 대응 방식엔 미국의 확장 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거나 한반도 주변의 핵 전력을 상시 전개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조태용 주미대사는 미국 현지 국정감사에서 창의적 해법을 언급했습니다.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라고 하는 그런 범주 속에서 해답을 찾고 있습니다마는 창의적인 해법도 물론 조용히 정부 내에서는 검토를 해봐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처음 공개한 국가안보 전략에 북한의 대량 파괴 무기와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확장 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지금 우리 국내와 미국 조야에 그 확장 억제와 관련된 다양한 그 의견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잘 경청하고 그리고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 꼼꼼하게 따져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북한 도발에 대비해 확장 억제의 획기적 강화를 위한 모든 수단과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보 점검해야 할 대목이 많아 보입니다. 북한이 중거리弾道 미사일을 쏘자 지난 5일 맞대응 형태로 3발을 쏘았는데 한 발은 뒤로 날아가서 낙탄이 됐고 다른 한 발도
발사 후 추적에 실패해 어디에 떨어졌는지 놓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그래놓고 발사 당시엔 정밀 타격을 했다고 발표했었습니다. 김재혁 기자 보도 보시고 아는 기자로 이어갑니다. 지난 5일 새벽 0시 50분쯤 우리 군과 주한미군이 강원도 강릉 공군기지에서 동해상으로 전술지대지 미사일 에이테킴스를 각각 2발씩 발사하는 모습입니다. 전날 4,500km를 날아간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 도발에 대한 대응 사격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정밀 타격을 했다던 군 당국의 발표와는 다르게 이날 우리 군이 쏜 전술지대지 미사일 2발 중 1발이 비행 도중 추적 신호가 끊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중에 한 발이 충분한 비행 거리를 비행하다가 추적 장비에서 소실되었습니다. 2시간 전인 4일 밤 11시 같은 장소에서 쏜 현무 투시 탄도미사일이 발사 직후 낙탄한 데 이어 킬체인의 주력인 에이테킴스마저 사실상 원점 타격에 실패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다만 무기 개발을 전담하는 국방과학연구소는 책임을 미국에 돌렸습니다. 에이테킴스는 국산이 아닙니다. 미제입니다. 미국이 한국에 수출할 때 소위 일체 접근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와 함께 현무 투시 낙탄 사고를 두고 군의 은폐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어제 사고 현장을 찾은 국회 국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추진체가 떨어져 불이 난 곳이 당초 군이 밝힌 골프장이 아니라 유류저장고였다고 지적한 겁니다. 국방부는 유류저장 시설이 견고해 낙탄으로 인해 폭발할 위험성이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애초에 관련 내용을 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아는 기자 하자 정치부 최선 기자 나왔습니다. 최 기자, 윤석열 정부가 뭔가 차원이 다른 북한 대응책을 찾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만약에 지금 기존대로라면 북한이 공격하면 어떻게 대응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네, 김정은 위원장이 핵 공격을 감행할 경우에 미군이 갖고 있는 핵무기를 가져와서 대량 보복 공격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서 핵 사용을 억제하는 확장 억제 전략을 사용 중입니다. 문제는 지금의 확장 억제 전략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먹히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북한이 공격하면 한미 양국은 더 세게 핵 반격을 할 수 있다고 겁을 잔뜩 주고 있는데 김정은은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북한이 핵 공격을 해도 미군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공언한 것처럼 보복 공격을 하지 않을 거다. 이런 오판을 김정은 위원장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어떻게든 이 맞대응할 전술핵이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나오는 게 전술핵 재배치, 핵 공유 이런 게 지금 거론되는 거잖아요. 네, 한미의 확장 억제를 소위 공갈 정도로만 받아들이는 것 같으니까 즉각 보복 능력을 눈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논리에서 나온 건데요. 남한에 미군의 전술핵을 배치해서 공격을 받은 즉시 보복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전술핵 재배치입니다. 핵 공유도 주한미군 기지에 전술핵을 배치하는 것은 똑같은데요. 핵 공유는 사용 권한을 한미가 나눠 갖는 개념입니다. 전술핵 재배치는 사용 권한이 전적으로 미군에 있다는 차이점이 있고요. 둘 다 신속 대응한다는 장점은 있지만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 반발, 핵 확산 금지 조약에 어긋난다는 걸림돌이 있습니다. 미국이 핵무기 사용권은 우리에게 일부 넘겨주는 핵 공유에 부정적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전술핵 재배치나 핵 공유나 쉽지 않다는 건데 그래서 아마 창의적 핵범을 찾는다는 거겠죠? 네. 그래서 뭘 검토하고 있는 거예요? 조태용 주미대사는 창의적 해법을 언급했는데요. 창의적 해법으로서 제3의 대응 방안에는 2가지 정도가 거론됩니다. 먼저 현재 사용 중인 확장 억제의 실행력을 높이는 방안입니다. 지금까지는 미국이 말로만 북한이 핵 공격하면 내가 나서서 핵 보복 공격을 해줄게 이런 식이었거든요. 말뿐이라 김정은이 믿지 않는다면 각서를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미국이 반드시 보복 핵 공격에 나선다는 것을 문서로 남긴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아무래도 겁을 먹지 않겠냐는 겁니다. 한반도 전쟁 발발 시 미군이 개입하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처럼 핵 보복 공격에 있어 미국 개입의 강제성을 높이는 방안이죠. 하지만 미국으로서는 핵 보복 공격 명시화가 부담이 될 수도 있어서 결과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각서를 쓰는 거다. 자, 2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 더 있겠네요. 그럼 뭡니까? 네, 전술핵 재배치나 핵 공유의 효과를 내면서도 논란은 없애는 게 전술핵의 상시 순환 전개 방안입니다. 핵무기를 가진 항공모함 전단이나 핵추진 잠수함이
우리 인근 공해를 돌며 빈틈없이 교대하다 보면 마치 한반도에 핵이 상시 배치된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한미 정상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와 관련된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과거에 확장 억제하면은 핵 우산만 얘기되는 거로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아까 미국 기자분께서 질문하신 이런 전투기라든지 미사일을 포함한 이런 다양한 전략 자산의 적시의 전개에 관해서도 저희가 논의를 했고. 저 상시 전개가 좋은 해법인 것 같은데요. 이 핵 확산 금지 조약에 위배되지도 않을 것 같고요. 네, 핵무기가 한반도 밖에 있으니 NPT에 위배되지도 않죠. 유사시 핵무기 투입도 짧은 시간 내에 가능하기 때문에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비싼 전개 비용입니다. 항공모함이 한반도로 출동할 때 100억 원 안팎기 들고 B2나 B-52 전략폭격기가 괌에서 오는데도 50에서 60억 원이 드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값비싼 전략자산이 한반도만 전담해 지키면 결국 그 비용은 우리가 부담해야겠죠. 한미가 구상한 제3의 대응 방안,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뭔가 묘수가 나오면 좋겠네요. 아는 기자 최선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경찰이 이준석 전 대표를 성상납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혐의가 성상납 그 자체가 아니라 무고 혐의로 넘겼습니다. 이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됐던 이 성접대 의혹이 근거가 없지 않다고 판단한 걸로 보이는데요. 이 전 대표는 성상납 의혹을 재차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경찰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성상납 의혹 제기를 허위사실 유포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전 대표가 성상납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바로 세로 연구소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걸 무고로 보고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무고죄는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할 때 성립되는 죄입니다. 이 전 대표에게 무고 혐의를 적용했다는 건 성상납 의혹의 근거나 실체가 없지 않다고 봤다는 의미입니다. 앞서 경찰은 이 전 대표의 성매매와 알선수재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고 혐의에 대해선 죄가 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2013년 이 전 대표에게 성상납을 했다고 주장해온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측은 성상납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에 무고죄로 송치 결정이 났다는 것은 성상납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경찰이 확인해 준 것입니다. 이 전 대표는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SNS에 송치 혐의에 대해 부인한다며 여러분이 의문을 가지시는 일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이 일방적으로 제3자의 진술만 듣고 사건을 송치했다며 세 사람만 우기면 없는 호랑이도 만든다는 식의 결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와 감사원 조사가 동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우선 검찰은 오늘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불러 조사했는데요. 이 장관급 인사 중 첫 소환이라 안보라인 윗선 수사에 막이 올랐다는 분석입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건 오늘 오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 장관급 인사를 불러 조사하는 건 처음입니다. 서 전 장관은 지난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실종됐을 때 잦은 월북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 볼 때 수준이 꽤 높은 첩보를 종합해서 그런 거 아닌가 그것도 현재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북 감청 자료 등 군사 기밀을 근거로 한 발언이었는데 이후 서 전 장관이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 밈스에서 관련 기밀을 지우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검찰은 서 전 장관에게 삭제를 지시했는지 여부와 잦은 월북으로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사망한 다음 날부터 청와대에서 열린 두 차례의 관계 장관 회의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회의 전후로 기밀이 삭제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서 전 장관을 시작으로 이 회의에 참석한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윗선 수사가 본격화됐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검찰은 고 이대준 씨의 유족을 상대로도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진실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응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전혀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서 유족 측은 감사원 서면조사 불응은 감사원법을 위반한 거라며 지난 7일 문 전 대통령을 고발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권영입니다. 감사원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조사하고 있죠. 이르면 내일 조사 중간 발표를 할 예정인데요.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라인이 여러 정보 중에 월북인 듯한 것만 취사 선택해서 몰아갔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집니다. 윤수민 기자입니다. 감사원이 이르면 내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최종 감사 결과가 아닌 만큼 감사위원회 동의 없이 중간 발표가 가능하다며 별도 브리핑 없이 서면으로 자료만 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중간 발표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최초 보고 시 월북이라는 보고가 없었는데 이후 외교안보 라인이 여러 정보들 중 월북 추정 정보들만 취사 선택해서 월북으로 몰아갔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감사원 조사에 응하지 않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검찰 수사 의뢰 내용도 담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는 해경의 월북 판단 번복이 논란이 됐는데 해경청장은 월북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 자체가 이게 자진 월북 사건입니까? 저희들이 자진 월북행에서 증거를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3차에 걸려서 브리핑하면서 월북 의사가 맞다, 월북으로 판단이 된다 이렇게 저희들이 그 여러 가지 중간 발표 때 제시했던 부분에 대해서 인과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저희들이 면밀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무차별적 불법 사찰을 자행한 감사원이 윤석열 정권의 정치 탄압을 위한 빅브라더가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김일성주의자라고 해서 국감장에서 퇴장당했습니다. 야당은 국회 모욕죄로 고발을 검토하겠다는데 채널A와 만난 김 위원장은 발언을 철회할 생각이 없다고 했습니다. 정한희 기자입니다. 논란의 발언은 어제 저녁 재개된 국감에서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종북 주사파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면 확실하게 김일성주의자입니다. 38년도 해괴망측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퇴장을 넘어서서 김문수 증인에 대한 법적 절차가 반드시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반발로 김 위원장은 결국 퇴장 조치를 당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김 위원장을 국회 모욕죄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인사권자인 윤 대통령까지 겨냥했습니다. 경사노위가 막말 극우 유튜버를 위원장에 앉혀도 되는 곳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참사의 책임을 지고 국민께 사과해야 합니다. 채널A와 만난 김 위원장은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문 전 대통령은 총살감이라는 과거 발언은 과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거는 좀 과한 표현입니다. 총살이라는 것은 군인들 외에는 없습니다. 군법재판 외에는 없어요. 김 위원장은 과한 표현은 사과를 했는데도 민주당이 계속 과거 발언을 추궁했다며 국감 파행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습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네, 시진핑 주석의 3년임을 확정하는 중국 최대 정치 행사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먼저 열린 준비회의를 통해 시 주석의 3년임은 이미 확정된 분위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10년을 넘어 총 15년 집권이 가능해지며 중국의 국부로 추앙받는 마오쩌둥의 반열에 올라서는 셈입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중국을 이끌 새 지도부를 선출하기 위해 5년마다 열리는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 20차 당 대회를 앞두고 열린 공산당 최고 지도회의체 19기 중앙위원회 7차 전체 회의가 어제 폐막했습니다. 오는 16일부터 열리는 당 대회 안건을 최종 점검한 중앙위는 시진핑 주석을 당 핵심으로 강조하며 3년임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党确立习近平同志党中央的核心，全党的核心地位。 이에 따라 당 대회 기간 2개의 확립, 2개의 수호라는 표현으로
시 주석의 위상과 권위를 뒷받침하는 내용들이 당의 헌법에 새롭게 규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통상 7일간 진행되는 당 대회에선 향후 5년간 활동할 중앙위원 등을 선출합니다. 당 대회 폐막 다음 날 20기 중앙위원회 첫 회의를 통해 지도부가 최종 선출되면 3년임이 사실상 예정된 시 주석부터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권력 서열순으로 입장합니다. 시 주석이 선출되면 최소 15년 집권하게 되는데 10년으로 굳어진 관례를 깬 건 중국의 국부인 마오쩌둥 이후 처음입니다. 영수 칭호까지 확보해 1인 지배체제를 굳힐 것이란 관측도 제기됩니다. 마오쩌둥에게만 쓰였던 영수는 당을 이끌 사상적, 정신적 지도자를 뜻하는 극존칭. 시 주석을 칭송하는 다큐멘터리 등으로 분위기도 조성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지도자한테 맡길 만큼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모택동의 버금가는 위상과 권력을 갖게 된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일각에선 시 주석이 대만 통일 문제를 앞세워 종신 집권 토대를 마련할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시진핑 주석의 3년임을 앞둔 베이징은 어떤 분위기일까요? 그야말로 초긴장 상태입니다. 도시 전체가 철통 보안에 들어갔고 코로나 방역도 최고 수준으로 올렸습니다. 당 대회를 취재하는 외신 기자들도 코로나 음성 확인서를 제시해야 출입이 가능한데요. 베이징 공태현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베이징 중심에 공안과 보안 요원이 배치됐습니다. 지하철 보안 검색 때도 삼엄한 경계가 펼쳐집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사면임을 결정할 20차 당대회를 사흘 앞두고 베이징 전체가 긴장 상태입니다. 然后因为要开会嘛，所以就是有很多警力也都派到咱们这边，然后在长安街那部分就会有很多的交警啊什么的进行巡查，还蛮严格的。 한밤중天安문 앞에는 군인들이 도열했습니다. 국경절 연휴를 보낸 중국에선 코로나 확진자가 2,000명을 넘어서 방역 통제가 최고 수준입니다. 베이징으로 들어오는 물류는 모두 소독하라는 당국 명령에 따라 택배 운송은 지연되고 교통길목도 일부 차단 중입니다. 전신방호복을 입은 경찰이 총과 방패까지 들고 주민들을 통제해 과도하다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당국은 고강도 제로 코로나 정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中国的防疫措施是最经济的，效果也是最好的。 당대회 취재를 위해 마련된 이곳 프레스센터에 들어오려면 24시간 이내 코로나 음성 확인서를 제시해야 하는 등 엄격한 방역 통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당국은 하루 이상의 격리까지 요구하며 외신들의 취재도 일부 제한하고 있습니다. 오는 16일부터 당대회가 열리는 인민대회당과 10km 떨어진 프레스센터를 이른바 폐쇄로 풀어묶어 외신 기자들을 철저히 관리할 방침입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영화 속 내용처럼 외국에서 한국 출신 조직폭력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베트남에 불법 체류하던 조폭 두목이 우리 교민을 무자비하게 폭행한 뒤 잠적한 겁니다. 피해자와 가족은 또 다른 보복을 당할까 지금도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이솔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한 남성이 건물 밖으로 다급히 뛰어나오고 반바지 차림의 남성이 걸어 나옵니다. 왕복 4차선 도로를 가로질러 필사적으로 달려가는 남성. 뒤를 쫓는 반바지 차림의 남성은 느긋해 보입니다. 앞선 남성은 베트남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우리 교민. 뒤쫓는 남성은 우리나라에서 건너간 조직폭력배 두목 정모 씨입니다. 베트남 호치민의 한인타운에서 정 씨가 교민을 무차별로 폭행한 건 지난달 19일. 발로 차고 뭐 주먹으로 때리고 성이 안 차니까 막 재떨리로 들고 때리고 컵, 병, 재떨이 뭐 손에 잡히는 걸로. 교민이 정 씨를 알게 된 건 지난 2019년입니다. 지인으로부터 고향 선배라고 소개받았는데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마약을 가지고 와서 노래방에서 흡입을 하고 밥에 지금 내가 돈 좀 갖고 와봐. 악행은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마약에 취해갖고 싸움을 했는데 상대방의 새끼손가락을 입으로 물어 뜯어서 새끼손가락이 절단된 사건이 있었어요. 같이 있으면 정말로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교민은 정 씨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정 씨는 이를 빌미로 교민을 폭행했습니다. 교민은 고막이 터지고 머리가 찢어져 전치 4주 판정을 받았고
지난달 24일 귀국해 경기 북부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정 씨는 우리 경찰의 관리 대상 조폭으로 확인됐습니다. 범죄도시라는 그 영화가 호치민에서 나왔는데 이거는 정말 무법천지예요. 법이 아예 미치질 못하니까. 정 씨는 베트남에서 1년 이상 불법 체류 중으로 현재는 잠적한 상황. 경찰은 도주 여부를 파악한 뒤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릴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이소리입니다. 시민의 날카로운 눈썰미가 보이스피싱 사건 검거에 또 도움을 줬습니다. 피해자가 탄 전동 휠체어에 실린 현금 다발을 보고 신고하며 경찰이 현금 수거책을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인적이 뜸한 골목에 멈춰서는 전동 휠체어. 휠체어에서 내린 남성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통화는 30분 넘게 이어지고 이를 지켜보던 인근 가게 주인이 수상함을 느끼고 전동 휠체어를 살펴봅니다. 뒷좌석엔 1,500만 원 현금이 든 종이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휠체어에서 돈 뭉치를 확인한 남성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확신하고 200m 거리에 파출소로 달려가 신고했습니다. 아니 아버님 뭐 이렇게 현찰을 많이 가지고 다니셔 그랬더니 뭐 김 부장이고 이 부장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더라고요. 보이스피싱이구나. 바로 신고하게 됐죠. 신고를 하는 동안 현장에 도착한 보이스피싱 수거책. 현금 다발을 받아들고 자리를 뜨는 모습을 목격한 가게 주인은 경찰에게 인상착의를 설명했고 수거책은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인 뒤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가로채려 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수거책을 사기와 사기 방조 혐의로 검찰에 넘기고 1,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줬습니다. 또 신고부터 검거까지 힘을 보탠 가게 주인을 피싱 지킴이로 선정해 표창장과 신고 보상금을 수여했습니다. 천만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당연히 시민으로서 할 일을 했고 또 사회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대출 이자만큼은 아니지만 최근 예금 이자도 꽤 올랐습니다. 정기예금 금리가 4%를 넘어서 5%대 진입을 앞두고 있는데요. 주식과 코인에 투자했던 돈까지 몰리면서 지난달 역대 최대 규모의 뭉칫돈이 예금으로 들어왔습니다. 김승희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로 올린 다음 날 은행을 찾아가 봤습니다. 금리가 제일 높은 예금 상품 가입하고 싶은데요. 네. 비대면으로 하시게 되면 오늘 기준으로 1년짜리 정기예금 제일 높은 게 4.52% 정도 되죠. 10년 만에 기준금리가 3%로 오르자 시중은행들도 예금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은 각각 최대 1%포인트, 0.7%포인트씩, 신한은행은 내일부터 최대 0.8%포인트 올립니다. 5대 시중은행에서 가장 금리가 높은 예금 상품의 연이율 평균은 4.33%, 1억 원을 예치하면 연이자로 세전 433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일부 저축은행의 예금 금리는 연 5%대에 진입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지난달 정기예금 잔액은 32조 5천억 원 급증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 폭으로 늘었습니다. 주식과 코인에서 돈을 빼거나 기존 예금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는 사람까지 생길 정도입니다. 요새는 주식이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 예적금 금리가 많이 올랐다는 얘기 들어서 당장이라도 뭐 돈이 있으면은 하려고. 2.5%로 가입을 했었는데 한 4점대 이렇게 이 정도로 나온 상품이 많다고 해서 지금 많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갈아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 예금을 무조건 해지하기보단 해지 전 상품 조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2% 받고 있는데 지금 조기에 깬다고 그러면 2%를 안 준다. 그럼 한두 달 남은 분이라고 그러면 조금 한두 달 있다가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한은이 기준금리를 최대 3.5%까지 올릴 수 있다고 시사한 만큼 예적금 금리도 한동안 계속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고통스러울 거다, 죄송하다. 어제 빅스텝을 결정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집값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던진 말입니다. 금리 인상 여파에 이번 주 아파트 가격은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학군 수요가 많은 서울 노원구는 이사철인데도 조용합니다.
아파트 가격은 떨어지는데 계속 오르는 대출이자 탓에 집을 사려는 사람이 줄고 있습니다. 연휴 끝나고 좀 괜찮을 줄 알았는데 금리를 지금 몇 번 올렸잖아요. 그럴 때마다 매수 문의가 점점 줄고 있고요. 올해는 꼭 내 집 장만을 하려던 30대 직장인의 말을 들어보면 이 상황이 이해가 됩니다. 지금 그리고 굳이 지금 상황이 이런데 금리 지금 끝을 아무도 모르는데 부동산이 롱텀이니까 어차피 늦은 거 지켜봐야 하지 않나. 올 초 3만 명이었던 생애 첫 주택 매수자는 지난달 2만 명을 겨우 넘기며 10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한은의 빅스텝 단행으로 연 6조 5천억 원의 이자 부담이 늘어날 거란 전망이 나오자 실수요자들이 매수를 주저하는 겁니다. 금리 인상 여파로 이번 주 전국과 수도권 아파트값은 집계 이래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도 10년여 만에 최대 낙폭을 또 경신한 상황. 이창용 한은 총재는 부동산 가격이 더 떨어질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고통스러운 면이 있어서 참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만 거시 전체로 봐서는 안정에 기여하는 면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금 속도라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8%에 도달할 거라며 이후부턴 묻지마 매도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내년 여름이에요. 사람들이 좀 견디다가 그래도 던질 거예요. 이자를 못 감당한다고 하면은. 급락세는 아마 올해하고 내년이 좀 심할 거예요. 부동산 시장이 내리막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오늘 국정감사는 MBC 국감장으로 가보겠습니다.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국감이었는데요. 순방 때 윤석열 대통령 바이든 발언 논란, 김건희 여사 대역 사용 등 MBC의 최근 논란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MBC의 대주주이자 관리감독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를 질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발언 보도와 김건희 여사 대역 사용 등 MBC가 의도적으로 윤석열 정부를 폄훼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확인 논문하다 경찰 사칭, 최근에는 또 여러 가지 자막 조작, 또 엊그제는 바로 그 PD 수첩 사고까지. 저희들은 공영방송이 아니라 막장방송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북한의 조선중앙방송보다 더 심해요. 자기들이 정한 이념과 신념만이 절대선이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힘은 절대 악인 것처럼 이렇게 모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절대선이고 윤석열은 절대 악입니까? 대선 당시 MBC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는 자막을 미화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11주 전이라고 이재명 후보가 잘못 얘기했어요. 그런데 당연히 MBC는 잘못된 부분을 잘라내고 MBC 편이 내 편이 하면은 그 보호해주는 방탄 자막을 집어넣고 나무 편이 하면은 흉기 자막을 지금 집어넣은 거예요. 권태선 박문진 이사장은 언론 탄압이라고 맞섰습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들었어요? 왜곡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언론 탄압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MBC를 옹호했습니다. 해당 발언은 MBC만이 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양성도 한번 좀 보여주시죠. 권태선 이사장은 김건희 여사 대역 논란에 대해서는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MBC에 적절한 조처를 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자, 이번엔 권익위원회 국정감사장으로 가볼까요? 권익위원장 전 정부가 임명한 전현희 위원장이죠. 여당이 염치 있으면 물러나라고 압박하자 전 위원장 자신을 표적감사하는 감사원을 권익위가 역으로 조사할 수 있다며 맞섰습니다. 한수아 기자입니다. 여당은 국회 정무위 감사에서 감사원의 권익위 감사가 직권남용이라는 전현희 위원장 주장을 정면 비판했습니다. 조국 장관, 추미애 장관, 그 조국 부인이 그 수사받을 때 정권익위원장은 이해충돌이 된다고 그랬는데 바꿨잖아요. 안 된다고. 이런 일을 한 사람이 어떻게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일했다고 여기 와서 이야기를 합니까? 전 위원장이 자기 임기만 신경 쓴다면서 능력 부족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전현희 위원장이 그 취임하고 나서 우리 제도 개선 권고 이행률이 종전 87%에 이르던 것이 28%로 급전직하로 떨어집니다. 바로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정부가 바뀌고 정반기가 끝날 때
권익위원장이 이제 그만두실 것처럼 말씀하시고 고별 인사도 서로 했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입장을 바꾸셨는지 그게 참 궁금합니다. 저도. 전 위원장은 여권이 사퇴 압박을 위해 표적 감사를 했다고 맞섰습니다. 유병훈 사무총장이라는 분이 새롭게 이제 정권의 사냥개로 이렇게 전면적으로 등장을 했어요. 박정희 정권 때의 차지철을 연상시키더라고요.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코드를 맞추는 기간이 아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대통령한테도 쓴소리도 할 수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권익위가 감사원을 조사할 수 있다며 견제구도 날렸습니다. 감사원에 대한 부패행위가 신고가 들어오면 권익위에서 얼마든지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권익위 기획조정실장이 승진을 대가로 감사원에 내부 제보를 한 게 아니냐며 공모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야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누가 점수를 매겼나 보죠? 네, 오랜만에 등장했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진중권 교수가요. 윤석열 정부 5개월에 대한 성적표를 내놓았습니다. 오늘 신동아 창간 91주년 기념 특별대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선출한 사람들이 많은 실망감을 갖지 않았나. 구체적인 준비가 거의 되지 않는 상황에서 권한만 가지면 모든 것이 다 될 수 있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대학으로 말하자면 대충 D+ 정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재수강을 해야 될 상황인데 통합의 정치라는 게 아니라 배제의 정치를 하고 딱 그 감성들만 좀 남은 측면이 있는 데다가 한때 그래도 좋게 평가했었는데 평가는 박하네요. 네,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게 있습니다. 바로 소통입니다. 국민과의 소통이 만약에 잘 된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 지금과 같은 여론조사가 결과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국민이 정부에 대해서 바라는 것이 뭐라는 것을 갖다가 제대로 알고 그거를 이행함으로써 국민과의 소통이 이루어진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노스태핑 같은 경우에도 정돈된 대답을 갖고 준비를 했다가 발언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가끔 또 구설에 또 휘말리거든요. 야박한 평가는 야당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상당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민주당의 상황이 크게 변화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침몰시키기 너무 아깝다, 썩혀두기 아깝다 그래서 일단 그 배에 다 올라탄 거예요. 문제는 그냥 배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거. 진지하게 포스트 이재명을 생각해야 된다. 여당이 저렇게 못하는데 야당 지지율이 또 안 올라가잖아요. 이른바 모두각이군요.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좋아요의 비밀 SN 추천 기능, 그 좋아요 말하는 겁니까?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SNS에 좋아요를 눌렀다는 글이 온라인상에 퍼졌는데요. 민주당이 처한 상황을 뭔가 비꼬는 듯한 글 내용이라 논란입니다. 바로 이건데요. 자, 김의겸 의원이 불을 붙였었죠. 대북 코인 수사. 위에 문재인님이 마음에 들어 한다고 되어 있네요. 네, 하트 표시를 누른 사람이 위에 표시되는 건데요. 민주당의 뭔가 부정적인 내용에 달린 좋아요라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네, 지난 6월 이재명 대표를 쓰레기로 표현한 글 댓글에 문 전 대통령이 좋아요를 눌러서 그 진위를 두고 논란이 됐었는데요. 당시 문 전 대통령 측은 실수였다고 해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달 26일 이 좋아요를 누른 범인을 찾았다면서 반려묘 찡찡이의 사진을 올렸는데요. 그러니까 태블릿 PC 위에 올라가 있는 고양이가 그걸 이제 잘못 눌렀다는 주장인 거죠. 네. 이번 좋아요도 고양이 찡찡이가 누른 걸까요? 아직 해명을 하진 않고 있는데요. 비밀은 문 전 대통령과 찡찡이만 알고 있겠죠. 자, 하나만 더 볼까요? 민주당의 자유, 어떤 자유입니까? 언론의 자유입니다. 민주당이 오늘 언론인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현수막을 걸었는데요. 자유를 35번이나 적었습니다. 언론은 자유로워야 합니다. 언론 자유의 핵심은 역시 중립성이고 목표는 공정성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닉슨 대통령 아시죠? 거짓말하고
언론 세무조사까지 하면서 탄압하다가 가야 하거든요. 타산지석 삼아야 된다.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입에서 시작한 거 아니었습니까? 비속어, 외교 참사. 그래놓고 왜 언론을 겁박합니까? 윤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자유 35번을 언급한 걸 비꼬았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자, 이 간담회 참석하느라 이재명 대표는 이 국정감사에는 불참을 했다죠. 네, 같은 시각 국회에서는 국방위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었는데요. 이 대표는 2억 원대 방산업체 주식을 소유해서 직무 관련성 논란을 휩싸였죠. 불필요한 오해를 막겠다며 오늘 전량 매각했는데요. 여당은 이 대표가 국감에서 이에 대한 공세를 피하려고 불참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언론 자유를 강조하는 오늘 민주당 모습이 지난해와는 또 좀 대조적인 것 같습니다. 네, 당시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추진해서 언론 자유를 훼손한다는 지적을 들었었죠. 한국의 언론 자유 지수는 세계 42위로 아시아 최고 수준입니다만 언론 신뢰도는 세계 최하위권 수준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언론 자유를 강조하는 간담회 이후에도 평소처럼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았는데요. 35번이나 외친 언론의 자유, 행동으로도 보여주면 어떨까요?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이 방금 전 이 중간 발표 관련 공식 자료를 냈습니다. 이 감사원은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해경 등이 관련 사실을 은폐하고 단정할 수 없는 첩보와 부정확한 사실을 근거로 자진월북을 속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문재인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등 5개 기관 20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 요청을 했습니다. 자, 전에요. 저희가 넉 달 전쯤 임기가 끝나는 지방의원들이 세금으로 외유성 졸업 출장을 간다고 지적했었는데요. 새로 당선된 지방의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임기 시작하자마자 입학 출장처럼 해외 연수를 떠나고 있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부산시 연제구의회 앞에 시민단체 회원들이 모였습니다. 연제구의회 관광성 해외 연수 규탄한다! 외유성 해외 연수를 반대한다며 시민 1,300여 명의 서명을 모아 의회에 전달했습니다. 최근 연제구 의원 11명이 두 계좌로 나눠 해외 연수를 가기로 한 게 발단이 됐습니다. 한 조 6명은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다른 조 5명은 일본으로 가기로 했는데 상임위 별이 아닌 정당별로 조를 나눈 겁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4,600만 원이 넘습니다. 따로따로 연수를 가니 여야 화합이라는 의미도 찾기 어렵습니다. 해외 출장을 사전 심사하는 위원회가 정당별로 나눠 가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지만 결국 원안대로 통과됐습니다. 의회 측은 의원 전부가 동시에 해외 출장을 가지 못하게 조례가 바뀌면서 조를 나눌 수밖에 없었는데 가고 싶은 곳을 고르다 보니 공교롭게 정당별로 가게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나라를 일단 정하고요. 이제 손을 드는 거주 방식으로 했는데 그렇게 나온 거예요, 선생님. 하지만 상당수 일정이 의정활동과 관련 없는 관광지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정신 차리세요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해주셨습니다. 관광성 해외 연수는 재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부산 16개 구군의회 중 12곳이 해외 연수를 계획 중이거나 이미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부산 남구의회는 올해 국외 연수 관련 예산 8,500만 원을 전액 반납하고 긴급한 복지 사업에 쓰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네. 도심 재개발이 본격화되면서 갈 곳을 잃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무료급식소나 노숙인 쉼터 같은 빈곤층 지원 시설들인데요. 다른 곳으로 옮기려 해도 임대료가 비싸고 혐오 시설로 여겨져서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은 이런 시설에 도움이 필요한 젊은 빈곤층이 늘고 있어서 더욱 걱정스럽습니다. 제가 취재했습니다. 길거리에 앉아서 배식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들. 4시부터 도시락을 줘요. 요즘 늦게 오면 이제 안 되죠. 순식간에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가야죠. 이 근처에? 아직 안 되겠어요.
무료급식소가 곧 사라진다는 소식에 아쉬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계속 물어보지. 어디 결정됐나고. 헤어질 생각하면 어디로 멀리 가실까 봐 눈물 나와. 골목을 따라 줄을 선 이용객 중엔 젊은 사람도 보입니다. 안양시 일대의 재개발이 확정되며 이 주택과 상가들이 모두 빠져나간 상태입니다. 이 골목에서는 취약계층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푸드뱅크만 못 나가고 남아 있습니다. 지금 보증금이랑 월세가 다들 너무 많이 올라서 3, 4천만 원 정도 더 줘야 되는 거. 더 큰 문제는 받아주는 건물주가 없다는 겁니다. 하는 사람이 들락거리고 이러는 거를 그건 좋아하지 않아. 대가통을 주려고 그런 거 어디든지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상인들이 피해. 약주 드시고 이러면은 그런 데서 수분들이 당장 이달 안에 퇴거해야 하지만 상가 4군데에서 입주를 거절당했습니다. 무료급식소와 함께 운영하는 쉼터에서 생활하던 15명의 노숙인들도 갈 곳을 잃을 처지입니다. 길거리에 나앉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좀 답답하긴 하죠. 뭐 하루 이틀 같으면은 어디 가서 뭐 영안방이나 고시원에 가서 있을 수도 있지만은 정부의 무료급식 지원은 등록된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민간 급식소가 사라지면 복지 사각지대가 생깁니다. 특히 일자리를 잃은 2030 빈곤층이 걱정입니다. 갑작스럽게 사정이 안 좋아지신 분이 이용할 수 있는 무료급식소는 없는 상황입니다. 30대 중반에서 후반 정도 되셨던 것 같아요. 여성분이신데 갑자기 이제 일자리를 못 하게 되면서 기초 지원도 끊기고 밥을 굶고 있다고 저기 성남에서 여기까지 오셨거든요. 한 끼를 드시기 위해서요? 네. 구도심 낙후 지역에 주로 자리 잡았던 빈곤층 지원 시설들. 도심 개발과 함께 대책 없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여기서 직접 와서 거의 반찬이 모자랄 정도로 많이 드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걸 눈으로 보지 못하니까 그런 게 좀 안타까운 게 많이 있어요. 여인선이 간다였습니다. 이렇게 밥을 굶는 빈곤층도 있는 반면 쌀 소비는 계속 줄면서 남아도는 쌀이 골칫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쉽게 빻아서 다른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가루쌀 생산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민준 기자입니다. 맥즙에 국산 쌀을 넣은 쌀맥주, 카스텔라 치즈번 등 쌀빵, 쌀로 만든 새로운 먹거리입니다. 매장 가득 맛있는 빵들이 진열돼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일반 밀가루 빵처럼 보이지만 국산 가루쌀로 만든 빵들입니다. 글루텐 소화장애나 밀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물론 일반 소비자도 많이 찾습니다. 아기가 먹기에는 부담스럽지 않은 것 같고 그냥 냉동시켰다가 꺼내 먹어도 이제 부드러움이 계속 유지되니까 좋은 것 같아요. 기존 쌀빵은 퍽퍽한 게 단점이었는데 맛도 밀가루 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비결은 맵쌀과 밀 중간 성향으로 품종 개량한 가루쌀입니다. 단단한 일반 쌀은 물에 오래 불린 뒤 빻아야 했지만 가루쌀은 바로 가루로 만들 수 있어 밀과 똑같은 방식으로 각종 제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농민 입장에서도 가루쌀은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5월에 심은 일반 벼와 달리 가루쌀은 6월 말 7월 초에 심습니다. 6월 중순 밀 수확이 끝난 뒤 이모작으로 쌀 농사도 지을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일반 쌀보다 10%가량 비싼 가격은 걸림돌입니다. 수확량이 좀 적다 보니까 일반 밥쌀보다는 단가가 좀 높아요. 그래서 좀 정부에서 조금 보조금이라든가 아니면 수매를 해가지고 직접 조금 공급을 해주는 그런 정책이 있어야. 정부는 앞으로 재배 면적이 늘면 생산 단가는 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 2027년까지 생산량을 20만 톤까지 끌어올리고 라면, 파스타, 과자 등 가루쌀을 이용한 제품도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크림대교 폭발 이후 보복 공격에 나선 러시아가 이번엔 드론 폭격기로 키이우를 타격했습니다. 권갑구 기자입니다. 동트기 전 어두운 하늘에서 붉은 빛이 치솟고 총소리가 들립니다. 크림대교 폭파 이후 지난 10일부터 보복에 나선 러시아가 현지 시각 오늘 새벽엔 드론을 이용해 수도 키이우를 기습 공격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키이우의 주요 기관 시설이 공격을 받았다고 발표했지만 정확한 위치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최근 몇 주간 러시아가 이란제 드론 샤헤드 136을 이용해 공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은 자폭용 드론으로도 알려진 이 드론을 러시아에 공급하지 않았다며 부인하고 있습니다. 나흘째 보복 공격에 나선 러시아군은 겨울철을 앞두고 전력 등 기반 시설을 집중 타격하고 있습니다. Це потрібно виключно для збереження нормальної роботи всієї енергосистеми в таких умовах, в умовах, коли виробництво електрики знизилось. 현지 시각 어제 유엔 본부에선 러시아의 불법적인 병합 시도를 규탄하는 결의안이 4번째로 통과됐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4개 지역에서 실시한 주민 투표가 효력이 없으며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러시아, 벨라루스, 북한 등 5개국이 반대했고 중국, 인도 등 35개국이 기권했지만 Сегодняшний проект просто пропитан этими уродливыми двойными стандартами, навязываемыми Западом. 4차례 유엔 총회 결의안 가운데 가장 많은 143개국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와 달리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채널A 뉴스 권갑구입니다. 서울에도 단풍이 찾아왔습니다. 오후에는 따스함이 감돌면서 야외 활동하기에 좋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주말 동안 쾌청한 가을 날씨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월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9도까지 뚝 떨어질 텐데요. 다시 초겨울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출근길 감속 운전하셔야겠고요. 오후에는 전국에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내일도 일교차가 15도 가까이 크게 벌어질 텐데요. 서울과 광주의 아침 기온은 12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서울과 대전 23도, 광주는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입고 벗기 편한 겉옷으로 체온 조절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말에는 낮 동안 대체로 온화하겠고요. 일요일에는 제주에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우리도 전술핵을 재배치하자. 목소리는 높지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 핵 확산을 반대하는 미국도 꺼리고 한반도 비핵화 원칙도 무너지죠. 하지만 명확한 건 북한이 우리 남한을 겨냥해서 전술핵 부대까지 만들어서 위협하는 상황 두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북한이 공격을 해올 경우 상상할 수 없는 보복을 감수해야 할 거라는 두려움을 갖게 해야 도발을 막을 수 있죠. 한미 동맹은 안보의 근간이기도 합니다. 365일 24시간 한치의 빈틈도 없이 북한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습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안보에 양보는 없다.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